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4주간 남량 특집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공포소설가들이라는 주제로 4분을 차례대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박소혜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소혜 작가는 이야기 세계의 여행자이자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몽상가입니다. 호러, 미스터리, 역사, 로맨스, SF, 그리고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신만의 감각으로 엮어내는 전방위 작가입니다. 2021년 제주도 형사 좌승주가 등장하는 미스터리 단편 꽃산담으로 한국추리작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으며 2023년 제주 4.3 사건을 다룬 사회파 미스터리 단편 해녀의 아들로 제17회 한국추리문학상 황금펜상을 수상했습니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호러 미스터리 작가인 셜리 잭슨을 존경한다는 박소혜 작가는 한국의 셜리 잭슨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네, 박소혜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거죠? 마감 일정 때문에 네. 밤을 사실은 제가 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일치기를 하게 됐네요. 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 당일치기면 오늘 이제 또 비행기로 네네. 오늘 내려가시나요? 아침 비행기로 와서 이제 이 녹음 끝나고 이따가 저녁 비행기로 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녹음 앞뒤로 카페에서 계속 장편 마감하시는 거고요. 예. 그 장편 소설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좀 자세히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박 작가님의 인생책 이야기를 듣는 건데 저희가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저희가 3권을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필리파 피어스의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그리고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마지막으로 페터회의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골라주셨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두 책에 대해서도 작가님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어떤 책인가요? 필리파 피어스의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요, 판타지 동화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그런 우리 현재 사는 시대에 가져오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네. 이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는 현대에 살고 있는 톰이라는 소년이 네. 우연히 남동생 전염병에 걸리는 바람에 같이 병을 옮으면 안 되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이가 없는 이모네 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네. 거기는 더 시골이에요. 굉장히 그냥 외떨어진 그런 시골로 보내서, 그러니까 얘는 동생도 없고 아무 친구도 없는 낯선 시골 동네에 와서 이모랑 이모부랑 살아야 되는데 네. 이모랑 이모부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하고 재밌게 놀아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네.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긴 한데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네. 근데 그 이모네 집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신기하고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는 거예요. 네. 1층에. 근데 그 시계가 12시간 넘기면 보통 이제 다시 한 번 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괴종시계는 1시간에 한 번씩 그 시간대로 울리잖아요. 옛날 네. 괴종시계들이. 그러면 자정이 되면 12번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 1시가 되면 다시 한 번 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어느 날 딱 깨어 있었는데 자지 않고 네. 12번 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울려야 되는데 13번을 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모네 집 뒤쪽에 있는 뜰로 연결되는 그런 정원과 연결된 통로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분명히 그 뒤가 정원이 없었는데 네. 그 13시가 되는 순간 그 정원 통하는 문을 열었더니 없던 정원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짜잔 하고. 그게 알고 봤더니 몇십 년 전에 네. 과거의 타임슬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13시를 치면은 한밤중마다 이 톰이라는 소녀는 몇십 년 전에 과거로 점프해서 그 세계로 가는데 투명한 유령처럼 변해가지고 그 세계 사람들을 막 구경하면서 섞여서 다니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톰을 볼 줄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네. 톰을 눈치채는 거예요. 아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스포일러가 될 거니까요. 약간 좀 나니아 연대기 생각도 나네요. 나니아 연대기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이 작가님이 영국 작가님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나오는 배경이며 뭐 등장인물 캐릭터며 이런 흘러가는 그 느낌이 아주 전형적인 영국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니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리포터의 뭐 9화 2분의 1 플랫폼인가요? 뭐 글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호그와트 그런 가는 느낌일 거 수도 있어요. 그런 근데 제 느낌도 생각에는 있고. 아마 이 작품이 훨씬 일찍 나왔으니까 해리포터 작가님도 아마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필리파 피어스의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박소혜 작가님이 가져오신 인생책 3권 중 한 권 먼저 들어봤습니다. 다음 책 생애 한가운데죠? 네네. 이거는 이제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작가님 목소리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생애 주기별로 인생책 고른 거거든요. 아까 그 필리파 피어스의 작품은 제가 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예요. 네. 중학교 때쯤. 네. 그리고 이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는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가 좀 암흑기였어요. 특목고를 다녔는데요. 너무 그러세요? 공부에 치여가지고 네. 좀 너무 하여튼 우울한 거예요. 저 공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너무 진짜 정말 아침에 나가서 밤까지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우울해서 제가 그 소극적인 반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 소극적인 반항을 했어요. 이 생애 한가운데가 고등학생이 좀 이렇게 방황할 때 읽으면 살짝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예, 좀 많이 위험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 책에 대한 추억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네. 아주 작은, 낡은 문고본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그게 전혜린 작가님 번역이었어요. 전혜린 작가님이 번역하신 그 번역본이 최고예요. 한때 네. 집집마다 막 이렇게 네, 맞아요, 좀 맞아요. 누렇게 떠가지고 있을 때가 맞아요. 있었어요. 그 약간 누렇게 뜬 그 네. 문고본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읽었냐면은요, 제가 당시 싱글 침대에서 밤에 잤는데, 그 싱글 침대와 벽 사이에 이렇게 얕은 공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구멍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그 책을 끼워놨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끼워놨다가, 네.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에 귀가해서 이제 자기 직전에 거기서 쓱 꺼내는 거예요. 그 네. 침대와 벽 사이에 그 구멍에서 꺼내서, 그리고 스탠드 켜놓고 잠이 올 때까지 읽어요. 그러고 이렇게 읽은 부분 표시한 다음에 넣어요. 근데 그거를요, 3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생애 한가운데를 진짜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계속 틈이 날 때마다 다 읽을 필요 없이 그때그때 표시된 부분만 읽고 계속 반복.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한 20번에서 30번 정도는 완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읽는데 3년 걸리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20번을 읽으신 책. 30번 정도는 읽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엄청 뭐 줄거리가 재밌거나 그렇지 않은데, 제가 좋아했던 건 니나 캐릭터였어요. 그 니나 캐릭터가 너무 저에게 네. 위로를 줬거든요. 그 암울한 고3 시기, 그러니까 그 입시생 시기에 니나처럼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을 뚫고 가는 사람, 심지어는 나치 시절을 이렇게 관통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치 시대에 자기 양심대로 행동했다 감옥까지 갔다 온 그런 인물이고, 너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현실의 그런 찌질한 저와 반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뭔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교훈을 얻는다거나 무슨 훌륭한 문학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한때 생애 한가운데가 제 젊은이들 필독서인 때가 있었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이 책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낯선 책인지 여전히 이제 유명한 책인지. 루이제 린저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는데 생애 한가운데는 이제 좀 낯설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요즘 그쵸. 세대분들은. 데미안급은 아닌 거죠, 지금. 데미안은 이제 완전 고전이 됐고, 이 생애 한가운데는 고전이 되면 좋은데 이게 좀 또 현대사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현대사를 다룬 작품이 고전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지 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좀 뭐라고 말하기가. 어느 집에 가도 이렇게 생애 한가운데 옆에 안내 일기. 안내일기는 고전이 된 게 맞죠. 그런가요? 네네. 근데 생애 한가운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훌륭한 소설이 맞고요. 예, 저에게 많은 그런 감동을 준 소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혜 작가님의 인생책 3권 중 두 번째 책, 생애 한가운데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제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오늘의 메인 디시입니다. 언제, 어떻게 읽게 되신 책인가요? 이 스밀라가요. 네.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읽어보셨죠? 장 작가님도. 이게 사실은 처음 출간된 시기가 덴마크에서 92년에 나왔어요.
저도 1990년대에 읽었을 거예요. 예, 지금 맞아요. 마음 산책 버전 맞아요. 아니라. 마음 산책 버전은요. 네. 2005년인가 2000년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출간 25주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훨씬 그 전에 이전에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네. 눈에 대한 스밀라의 감각이라는 거꾸로 뒤집힌 제목으로 그게 1996년에 나왔거든요. 까치에서 나올 때는 눈에 대한 스밀라의 네, 맞아요. 감각이었던 건가요? 그리고 상하권으로 분권돼서 나왔었어요. 상하권 분권돼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저는 96년도에 그 책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페터웨 작가님이 출간한 시기로부터 4년 후에 읽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웬만한 베스트셀러 아니고서는 그 정도의 시간 격차는 상당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때만 해도 이제 출판사가 책 광고를 신문에 할 때인데 신문에 맞아요. 광고를 엄청 했었고 맞아요. 한국에 되게 일찍 들어온 그런 번역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맞아요. 굉장히 프랑스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때 한국에 엄청 홍보를 했었고 페터회도 그랬던 기억입니다. 그 96년이면은 작가님 이제 루이제 린저 더 안 읽으실 때였습니까? 예, 다시 고백을 하자면 네.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제가 아까 생애 주기별로 인생책 골랐다고 했잖아요. 네. 대학교 때 읽은 책입니다. 그래서 96년도가 정확하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밀라가 번역이 빨리 된 것도 좀 운이 좋았고, 또 제가 더 뭔가 세상에 때가 묻기 전에 이 책을 만났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만약에 직장 생활하고 나서 30대 읽었으면은 또 달랐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완전 파릇파릇한 21살짜리가 읽었으니까 정말 그냥 무슨 스폰지처럼 쑥쑥 흡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책은 안 읽고 알코올을 스펀지처럼 막 쑥쑥 흡수해가지고. 그때 아니면 흡수 못하죠. 네. 네, 알코올 흡수가 괜찮죠. 96년이면은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네네. 약간 또 글자도 좀 읽고 그때 군대 있었다. 그래가지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은 게스트가 인생책을 어떻게 읽고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경우에는 결말과 반전도 다 이야기합니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나온 지 한 4반세기 지난 책이긴 한데 일단 추리소설이고 진상도 꽤 예상 밖이에요. 나는 이 진상을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오늘 방송을 건너뛰고 내일 2부를 먼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에 대한 소개를 성우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소희 작가의 인생책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덴마크 작가 페터회의 작품입니다. 페터회는 1957년생으로 무용가, 배우, 펜싱 선수, 선원, 등반가로 다양하고 독특한 경력을 쌓은 뒤 작가가 되었습니다. 특유의 유머와 해박한 전문 지식을 작품에 녹여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1992년 덴마크어로 출간된 이래 33개국에 번역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1997년에는 동명의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서 어린 소년이 추락사하는데요. 경찰은 단순한 실족사로 처리하지만 같은 건물에 사는 스밀라가 특유의 관찰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93년 타임지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담고 있는 매력적인 소설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소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책으로 페터의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꼽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성우 설명을 들었지만 작가님께서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줄거리가 어떻게 되죠? 네,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요. 네. 이 제목이 네. 첫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장면을 상징한 그런 문구라고나 할까요? 네. 스밀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 소년이 추락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네. 장례식에 이제 가게 되죠. 네. 그 장례식을 참석한 후에 마음속에
뭔가 의문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이사야라는 이웃집 소년하고 스밀라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던 거예요. 네. 거의 데모 수준으로. 네. 그 율리아네라는 그 이사야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생활력이 좀 약한 엄마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까칠한 독신 여인 스밀라가 대신 율리아네 대신 이 이사야를 이렇게 육아를 해준 적이 꽤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그 사이에는 유클리드 원론이라는 그 수학책이 두 사람 사이에 매개체가 돼서 네.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 이사야라는 네. 소년과. 그러니까 이 스밀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사를 하니까 왜 죽었는지가 이렇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다른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굳이 사건 현장 가지 않을 텐데 이 여자는 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을 했거든요. 스밀라랑 이사야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이 스밀라는요. 혼혈인이에요. 덴마크와 이누이트의 혼혈인이어서, 그러니까 이누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극의 에스키모와 네. 비슷한 그런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란드에 주로 살고 있는 민족이고요. 눈에 굉장히 박식하고 또 그 눈 속에서 뭐 물개를 잡고 고물 잡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에요. 네. 근데 이 그린란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덴마크 식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밀라는 덴마크인 의사와 그린란드인 엄마 사이의 혼혈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 이혼해요. 네. 그러고 스밀라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할 수 없이 덴마크의 도시의 아빠 집에서 이렇게 청소년기 이후에 어른까지 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 스밀라가 이누이트어를 할 줄 아는 혼혈이기 때문에 이 이누이트 소년, 이사야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둘은 이누이트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학, 유클리드 원론도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졌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친한 그 아꼈던 아이가 죽으니까 이 스밀라는 너무 뭔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서 사건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여 있었는데 이사야의 발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스밀라는 그 발자국으로 연구를 하죠. 스밀라는 눈을 굉장히 좋아하고 눈에 대해서 박식해요. 네. 이누이트 출신이기도 이누이트 하고.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빙하합자이기도 눈을 하고. 연구했는데 이 스밀라의 결론은 이건 거예요. 절대 이사야가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이사야를 위협을 해서 그 사람을 피하려다가 이사야가 추락하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살인이다라고 네. 스밀라는 단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으로 인해서 살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어린 소년의 사고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살인이었고 그 살인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그 뒤에 더 거대한 악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좀 SF 비스무리하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그 음모가 하도 커가지고. 맞아요. 저는 살짝 뒤에는 약간 진상을 깨달은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는데, 근데 작가님께 이 책이 인생책, 그냥 인생책이 아니라 나도 소설을 써보고 싶다,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킨 책이라고요? 네, 그게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네. 제가 어려서부터 저널리스트나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안에는 어떤 벽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미처 깨지 못한 틀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래도 문학이라고 하면 순소설이 최고가 아닐까? 근데 저는 장르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네. 잘 읽고 어렸을 때부터 추리소설을 열심히 읽었고 초등학교 때 홍주를 만나서 쭉 추리소설을 열심히 읽었고 SF도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언저리 어딘가에는 역시 장르 소설도 너무 좋지만 순소설이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보편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순소설 쪽이 아닐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준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94년까지는 이제 생애 한가운데를 침대와 벽 사이에 틈에 넣으면서 역시 이런 소설을 쓰고 싶어 하다가 그랬다가 96년에 96년에 그 틀이 깨진 거죠. 네. 이 스밀라를 만나고서. 네. 이게 분명히 추리소설이거든요. 어떻게 봐도 추리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딱 처음 얘기해보라고 하면 다 대부분 추리소설이라고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읽으면 되게 독특한데 이렇게 저희가 줄거리를 소개를 하면 상당히 전형적이라는 느낌이 드실 미스터리, 거예요. 미스터리 느낌이에요. 네. 미스터리인데
그냥 원빈이 아저씨에서 그 전당포 예, 하다가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친한 그거예요. 뭐 소녀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전사로 거듭나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초능력도 있어. 약간 좀 현실적인 초능력인데 눈을 보면은 되게 그쵸. 이렇게 독특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정황 같은 거를 볼 수 그쵸, 있고 그쵸. 되게 전형적으로 가서 이제 좀 미심쩍은 조력자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썸도 타고 그러니까 홈즈가 있잖아요. 네. 홈즈라고 한다면 스밀라를 왓슨이 있죠. 왓슨이 수리공. 있죠. 네, 수리공. 네, 수리공. 네. 근데 여기 왓슨하고는 연애를 하죠. 원래 탐정하고 조수가 연애하는 건 반칙 아닌가요? 근데 좀 네. 이렇게 좀 썸 타기 좋게 그 수리공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왓슨은 좀 약간 이렇게 좀 바보미가 있잖아요. 아, 이 수리공은 수리공은 좀 약간 비밀스러우면서 또 잘해. 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뭐지? 그게 있죠. 뭐 백치미가 좀 있잖아요. 백치미도 있고 네. 뭐 은근히 또 쓸모도 있고. 저는 약간 내성적이고 수줍은 남성분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꼭 교제를 해보면은 네. 그 뒤에 숨겨진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시식하고 적극적인 남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요, 이상하게 파묻혀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외향적이다 보니까 그 장점이 뭔가 당연히 묻어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막 수줍고 쭈삣쭈삣하고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참하고 이런 남성분들이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되게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여성분들이 나는 너드 같은 남자가 좋다, 뭐 수줍은 남자가 좋다, 뭐 오타쿠 같은 남자가 좋다 해가지고 그런 남자가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 결국은 다 잘생긴 남자가 잘생겼는데 뭐 체크무늬 옷을 입고 있든다든가 뭐 잘생겼는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든가 뭐 이렇더라. 옷걸이가 중요하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스밀라에 나오는 그 수리공의 외모 묘사를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꽃미남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덩치가 크고 피부가 좋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남자로 나오죠. 저희가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봐도 추리소설이고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들 좀 전형적인 추리소설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추리소설 말고 또 어떤 면모가 있습니까? 이 작품은? 우선 1번은 추리소설이 맞는데요. 네. 1.5번을 이야기하자면 문장을 보셔야 됩니다. 문장이 아. 너무 훌륭해요. 아, 예. 그러니까 웬만한 순문학을 뺨치는 네. 굉장히 훌륭한 문장을 구사하고 계시고요. 내가 문학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읽다 보면 문학적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런 저도 사실 작품이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저는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제가 막 이렇게 대단한 문학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야기를 잘 쓰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 페터웨 작가님은요. 좋은 문장가이기도 하지만 이야기꾼이기도 하세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전개하시거든요. 네. 그게 1.5번이라면 2번이 또 있습니다. 네. 2번은 뭐냐면 이 소설은요. 스밀라와 수리공의 로맨스를 다룬 연애 소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추리소설의 외피를 둘렀지만 연애소설이기도 하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좀 약간 고지식하게 따지자면은 추리소설의 몇 대 법칙, 반다인의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거기에 법칙이잖아요. 뭐 보면은 중국인이 등장하면 안 된다. 로맨스를 아예 등장시키면 안 된다라는 법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추리소설의 법칙을 어긴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 탐정이 로맨스를 벌였다가 나중에 그 애인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 추리소설의 그 법칙을 만드신 그런 우리 시조새분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미국 하드보일드 소설 보면 다 이렇게 처음에 썸 타던 여인이 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로맨스 소설이기도 한데 그 로맨스가요. 막 이렇게 가볍게 무슨 양념이나 조미료 정도로 한 추리소설들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상당히 네. 플롯에 밀접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로맨스가. 나중에 그 수리공의 운명도 네네. 좀 약간 가슴 점여요. 맞아요. 살짝. 네네네. 그게 2번이고요. 네. 그 3번은요. 그린란드의 이누이트 그 민족들의 문제를 다룬 인류학적인 보고서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이누이트고 죽은 이사야가 그리고 스밀라도 이누이트인가 덴마크인의 혼혈이다 보니까 이누이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린란드에서 이누이트 문제가 뭐냐면 덴마크가 땅을 뺏고
그 이누이트인들을 원래 살던 곳에서 쫓아내잖아요. 네. 그리고 준 게 그 사람들의 원래 성질과는 맞지 않은 아파트를 이제 임대 아파트를 주고 네. 그리고 이제 대충 입에 풀칠만 할 정도의 연금만 줘요. 저희가 딱 떠올리는 거는 미국에서 그 원주민의 맞아. 미국 원주민에 정책 대한 같은. 대우가 비슷하죠. 네. 그 백인 제국주의자들이 거의 하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누이트인들이 원래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원래대로 살았으면은 굉장히 바쁘고 활기차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네. 다 쫓아내고 갑자기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도시 문명에서는 할 줄 아는 일이 없어요. 네. 자동차 운전도 무서워하고 은행에 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병원에 가서 서류 하나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얼음 위에서 물개를 잡고 곰을 잡고 그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손질해가지고 말리고 이런 게 이분들에게는 더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인데 그걸 다 수단을 앗아가고 그냥 좁은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고 연금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얘네들을 선진화시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스밀라는 거기에 대한 그런 반발로 자동차도 싫어하고 문명을 되게 싫어해요. 도시 네.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거죠. 보통 네. 추리소설은요, 퍼즐을 전개하기가 바빠가지고, 그런 자세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루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런 이누이트 문제를 다뤘다는 면에서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사회파 추리소설로 읽히기도 해요. 저희가 1990년대에 이 책을 읽을 때 좀 그런 면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1990년대 요네스베 뭐 이런 맞아요. 소설들이 소개가 안 됐을 때라 가지고 사실상 덴마크가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모르던 때죠. 네, 잘 네. 모르고 뭐 덴마크 소설가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덴마크 사회가 페터이가 거의 어떤지도 처음일걸요? 그렇죠.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네. 그렇게 별로 동화 같은 나라 아니더라. 되게 맞아요. 우울하고 맞아요. 이제 뭐 아까 문체 얘기도 하셨는데 문체도 읽다 보면 괜히 슬퍼져요. 네, 괜히 네. 슬퍼지고 막막하고 북유럽 쪽이 네. 정서가 전반적으로 좀 우울미가 있는 것 같아요.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북유럽 쪽에서는요, 정신과 의사가 정말 처방전 중에 하나가 동남아 여행 가는 게 처방전이래요. 햇빛 쐬고 오라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래요. 그분들이 동남아나 이렇게 햇빛 이렇게 많은 나라로 여름 휴가를 많이 가잖아요. 그게 네. 정말 생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을 읽으면 진짜 북구에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맞아요. 우울하고 뭐 깜깜한 건 아닌데 좀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어떤 독특한 분위기 그리고 그 사이파 미스터리로서의 무게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90년대에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맞아요. 작가님 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이 작가님의 그 황금펜상 수상작인 해녀의 아들이랑 전개 방식이 비슷하다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네. 근데 과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감히 페터웨 작가님한테 어떻게 비벼보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뭐 이제 이렇게 이 논란이 생겨가지고 막 소셜미디어에서 막 비난이 쏟아지고 뭐가 비슷하냐 이러면 저는 이제 물러나고 아니 저는 뭐 그냥 진행을 했을 뿐이 없고. 쟤는 다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겁니까? 그럼요.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은요, 다 비슷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해녀의 아들은 단편이잖아요. 네. 이건 장편이고 상당히 원고 분량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장편하고 단편인데 비슷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다만 두 가지가 좀 공통점이 있다고 굳이 따지자면 네. 봤는데 그게 뭐냐면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이누이트 소년이 죽었잖아요. 네. 시작에서 해녀의 아들은 나이 든 해녀가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사고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살인이더라. 이거는 비슷한 것 해녀의 같아요. 아들도 네. 이제 해녀가 안에 이렇게 물질을 하다가 거기서 네네. 이제 실수로 익사를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것 같은. 예. 그리고 이제 경찰들은 다 그냥 이거 사고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그렇죠. 보니 그런 아니었죠.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작은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은 우리 옷가게 앞에 그 옷가게 딱 그 현관 앞에 미끼 상품 걸어놓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자를 더 큰 사건으로 몰입하게 하기 위한
작은 사건. 네.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잘 쓴 추리소설은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소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고양이를 잃어버린 걸 찾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맞아요. 거대한 음모와 마주치게 네, 되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독자님들이 그런 식으로 약간 작게 시작했다가 이게 막 더 커지면서 뭔가 웅장해지는 그거에서 좀 약간 쾌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뭐 그걸 막 엄청나게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었는데 원래 이제 시놉시스 쓴 대로 그냥 쓴 것뿐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4.3을 다룬 소설이라고 해서 막 진짜 첫 장면부터 4.3스럽게 딱 그런 사건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그 뒤로 갈수록 더 못 커지잖아요. 네. 이미 큰 걸 앞에서 때려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묵직한 한 방은 뒤에 남겨놓고 앞에는 약간 좀 작은 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독자를 살짝 방심도 하게 하고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관심도 갖게 하고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런 전개 방식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시작부터 막 요 대하 사극, 네. 60주년, 80주년, 네네네. 광복 80주년 이렇게 하면은 약간 아유 그쵸 그 80주년 되게 중요하죠 하면서 약간 근데 오늘은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추리소설 좀 보고 싶은데 오늘은 뭐 그냥 뭐 딴 거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맞아요. 먼저 들거든요. 네. 맞아요. 북구 배경인 추리소설인데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강렬한 캐릭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밀레니엄 시리즈 떠올리실 분이 그렇죠, 조금 계실 텐데 이것도 밀레니엄 시리즈 나오기 전에는 단연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의 스밀라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밀레니엄은 그 세기 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반면 스밀라는 92년이잖아요. 네. 훨씬 앞섰죠. 선구자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뭐 한 몇 년 앞섰네요. 뭐 8년? 선구자라고까지는 아닌가요? 뭐 군대 선배 4번 갔다 정도? 오면 되네요. 네, 선배 정도는 되겠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스밀라가 여성 서사인 점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 작품을 접했을 때가 어린 대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지금은 좀 덜한데,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화든, 드라마든, 뭐, 소설이든, 대부분이 주인공이 남자인 경우가 많았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스밀라에게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스밀라의 매력이 진짜 많았어요, 저에게는. 어떤 매력이 제일 끌렸습니까? 저도 스밀라의 매력 몇 가지 네네네.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강인한 정신력. 강인한 정신력, 네. 진짜. 근데 그게 웬만한 남자를 진짜, 오히려 남자 이상과는. 그쵸. 예, 굉장히 강한 정신력인데 이게 단지 엄마가 이누이트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이누이트 세계와 문명 세계에서 균형을 잡고 살려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빠 모리츠가 정말 잘 나가는 부유한 의사인데 이 아빠는 문명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네. 그리고 스밀라를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 네. 스밀라는 꿋꿋하게 가난하게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버지한테 경제적인 원조를 받지 않으므로 자기의 품위를 지키거든요. 아빠는 자꾸 자기가 뭐 다 해줄 테니까 뭐 돈도 다 있는데 다 줄 테니까 제발 딸 노릇 좀 해달라고 하는데 네. 스밀라는 아빠를 팽하고 가난하게 임대 아파트에서 꿋꿋하게 삽니다. 네. 예, 그 대단한 인간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뭐냐면 스밀라가 덴마크와 이누이트의 혼혈이다 보니까 이 인물 자체가 하이브리드적인 특성이 있어요. 두 혼성. 세계를 좀 네. 오가는 인물이고. 네네네. 근데 이게 단지 덴마크와 이누이트 이 혼혈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수리공하고 사랑을 나눌 때는 여성적인데 수학을 좋아하고 눈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네. 그 분석을 토대로 탐정이 되어서 사건을 막 파헤치는 모습은 상당히 남성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진취적이고. 되게 고독한 남자 탐정 맞아요. 성격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네. 그래요. 그리고 감성과 이성.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런 죽음에 마음 아파하는 거에서는 감성이 보이는데 네. 그 이사야의 죽음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나설 때에는 네. 냉철한 이성이 돋보이고요. 그 열정과 냉정. 이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데서는 열정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건을 분석하는 그 머리 회전되는 그런 자기 의견을 막 냉소적으로 펼쳐나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냉정하죠. 네. 그리고 또 이사야에 대한 동정과
또 이사야를 죽인 그 세력에 대한 분노도 네. 대치되는 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스밀라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혼합된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네. 번째가 수리공하고 연애할 때만큼은 사랑스러운 여인이 됩니다. 예. 수리공이 절대 마초적인 인물이 아니고 오히려 네. 겁도 많고 겉으로 보면 소심한 인물인데 그 인물 앞에서만 굉장히 솔직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울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또 매력이기도 해요. 원래 어떤 캐릭터가 되게 강해 보이는데 어딘가 이렇게 허점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그게 또 매력이잖아, 인간적인. 네. 그게 또 이렇게 스밀라의 인간적인 매력이고, 그리고 제가 네 번째는요, MBTI를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유행인 스밀라는요, 네. INTJ가 아닐까 싶습니다. I예요. I예요. 아무리 봐도 I인 것 I고 같고, 예, J이고 고독하고 J죠. 그리고 T예요. 근데 그쵸, 공감을 이성적이고. 하기 때문에 N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리공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INFP가 아닐까 싶어요. 수리공 좀 계획대로 잘 못 사는 사람이죠. 네, 수리공은 J 쪽은 아닌 것 같고 F랑 P인 것 같거든요. 제가 FP라서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스밀라는 INTJ이고 수리공은 INFP가 아닐까. INTJ와 INFP의 사랑은 별론가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소설 결말에 따르면 뭐 그렇게 아주 아름답지는 않은 좀 슬프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스밀라가 몸이 되게 강인한 여성이었던 게 그때 굉장히 이제 약간 막 싸움을 겁내지 않고 그러니까 정신도 강인하지만 육체적으로도 되게 강인하잖아요. 그게 되게 당시에 20대 읽을 때는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추리물에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2인조가 있으면 약간 남자가 몸 쓰는 역할, 뭐 여성이 머리 쓰는 역할 뭐 이랬던 기억인데. 맞아요. 보통은 여자가 머리를 쓰는 경우가 많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분업을 하다가 뭐 끝에 액션은 뭐 이렇게 남성 맞아요, 쪽이 맞아요. 뭐 이렇게 책임을 진다든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역할을 분할시키죠. 작가님들이. 네. 나눠서 뭐 어느 캐릭터는 뭐를 담당하고 어느 캐릭터는 네. 뭘 이런 식으로 하시죠, 보통은. 스밀라는 별로 그런 거 분할 안 되고 그냥 스밀라가 다 하더라고요. 네네. 네. 추리도 하고 그 싸움도 수리공은 하고. 일반적인 탐정 소설의 여자친구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네. 몸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남자이지만 여자친구 역할, 백치미도 있고. 가끔 근데 뭐 이렇게 다정하고. 쓸모 있는 뭐 이렇게 네네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스밀라가 덴마크 소설이잖아요. 네. 덴마크가 이제 북부 쪽인데 네. 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아이슬란드 아세요? 네. 아이슬란드에서 온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저희는 그린란드가 주로 나오는 책인데 아, 네네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죠. 그린란드 이름 때문에 뭔가 푸르를 것 같지만 거긴 얼음투성이고 네, 아이슬란드가 좀 푸르르죠. 네,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풀이 더 많죠. 네. 왜 이름을 그렇게 거꾸로 지었을까요? 뭐 바이킹들이 서로 헷갈리게 하려고 자기들이 그럼. 좋아하는 곳은 아이슬란드라고 불러가지고 그렇구나. 사람들이 못 오게 못 오게 하고. 하려고 뭐 그리고 그랬다는 얘기를 별로인 땅은 그린란드로 지어가지고 거기로 다 가게 하려고. 뭐 머리 그렇다고 좋다. 들었는데 바이킹들 머리 좋네요. 아이슬란드 뮤지션을 추천을 해주실 건가요? 네네. 그 유명한 뷰요크의 그 뉴 월드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렇게 목소리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작은 몸집이 오케스트라를 그냥 압도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반주가 오케스트라예요. 근데 네. 그 오케스트라 반주에 이 뷰욕의 목소리가 전혀 밀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뷰욕의 뉴월드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소혜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몰랐는데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영화도 있더라고요. 작가님 혹시 맞아요. 보셨나요? 97년도에 나왔었고요. 저는 네. 스밀라의 팬이었기 때문에 네. 페터의 작가님과 스밀라 소설책 팬이었기 때문에 개봉하자마자 극장에서 봤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설 원작과 영화가 있을 때 네. 소설 원작보다 영화가 더 뛰어난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데 네네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뭐든지 소설이 낫다, 원작이 낫다 이런 주의는 아니거든요. 가끔 네네네. 영화가 원작보다 나은 영화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도. 저 조제 호랑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조제는요 네. 소설보다 오히려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 울었거든요. 네. 그때 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해서 그 친구가 창피해가지고 저를 피해서 나갔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울어가지고 그때 뭐 제가 실언을 했었나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약간 이렇게 울컥하면서 봤었는데 영화 되게 네네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찌마부키 사토시인가?
그 남자 배우. 네, 남자 네. 배우분 최고의 인생 연기를 보여줬죠, 거기서. 그 심지어 거기 그 영화에서 제일 울컥하는 장면이 그 남자 배우분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네, 그랬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너무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 한때는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남자친구가 진짜 헌신적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원작 소설이랑 영화가 이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건 맞긴 한데 영화가 훨씬 낫고 다른 작품이야 이렇게 느꼈는데 맞아요.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은 반대였나요? 이게요. 사실 쉬운 작품은 아니긴 해요. 영화를 하기에. 그러니까 이게 무대가 세 개잖아요. 네. 도시와 바다와 바다, 얼음. 얼음. 이렇게 삼부. 네. 그러니까 산막 구조라고 보는데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산막 9단계를 지키지 않았을까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진짜 영화 감독님하고 시나리오 작가분들도 진짜 많이 애를 쓰셨겠다. 이거를 이 엄청 복잡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심오하면서도 그러면서 추리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다 녹아져 있고 그러면서도 로맨스도 들어가야 되고 너무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쓸쓸한 분위기, 이상하게 우울하고 네. 그 먹먹한 분위기.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이게 소설로 읽으면 오히려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면서 막 이게 더 막 증폭이 되는데 네. 영화는 그걸 너무 딱 비주얼적으로 한 장면으로 보여줘 버리니까 그 한 장면이 충분히 담아내지 않으면은 감동이 오히려 약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 원작의 상상력보다 못 미치는 그런 비주얼을 보여줄 경우에 혹은 그런 대사라든지 그런 연기를 보여줄 경우에 소설 팬들이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화는 좀 실망스러웠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팬이니까 너무 즐겁게 봤는데요. 네. 다만 이제 좀 아쉬웠었던 게 이 스밀라가 혼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여성 가브리엘 배우가 네. 조금 더 그런 동양적인 느낌이 있는 배우분은 캐스팅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긴 했습니다. 주연 배우가 누구였나요? 주연 배우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가을의 전설 주인공분이셨어요. 줄리아 오먼드. 맞아요. 그 즈음에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그 받는 즈음에 배우였는데. 커리어 정점이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나이 연배는 맞았어요. 왜냐하면 스밀라가 38살에 까칠한 노처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 기준으로 보면 노처녀도 아닌데, 노처녀도 아니고 그냥 싱글녀 정도.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오몬드가 그 당시 나이가 딱 그 정도였을 거예요. 40은 아마 안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런데 이제 뭔가 하여튼 제가 기대하는 느낌은 줄리아 오몬드처럼 착하게 생긴 느낌이 아니라 그쵸. 그분 너무 선량하게 생기셨잖아요. 너무 선량하게 생겼다. 예. 더 앙칼지게 생기고 막 키도 작고 아주 야무지고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아하, 알겠습니다. 네. 영화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냥 굉장히 심심한 날이 되면은 한번 찾아보는 네네네.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메이크를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제 새롭게. 제대로 이렇게 네. 좀 이누이트 출신 배우를 캐스팅을 한다든가 그쵸, 해가지고 그쵸. 그 좋죠. 눈 분위기 확실하게 나게 하면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결말 좀 어떠세요? 제가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결말이 조금 이렇게 급작스럽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범인이 너무 애쓴 거 아니냐? 이런 가치가 있었나? 너무 부지런했어, 막. 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퇴어크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네. 저희 빌런하고 스포일러 인정사정 없이 까발린다고 아까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 소설의 빌런이 퇴어크잖아요. 네. 근데 이 퇴어크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읽고 나면 좀 이해가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공을 들여야지, 애를 써야지 이런 기분으로 막 숨기고 감추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본성 자체가 네. 막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런 타입이 아닌 거, 음침한 인간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이렇게 작가마다 독자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요 반전에 집착하는 거는 나는 귀신을 봐요 그 영화 뭐죠? 식스센스. 네. 네. 식스센스 이후로는 이제 반전에 대한 집착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제 어떠한 반전 써도 우리는 식스센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반전이 좀 약한 것 같아. 반전 더 세게 쓸 수 이런 말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네. 뭐 그런 어떤 진짜 뒤통수 치는 반전을 쓰는 것보다 그 결말까지 나아가는 그 구조가 단단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네, 네. 그게 이제 이 소설 장르를 그래가지고 추리 소설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범죄 소설이라고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자꾸 추리에 너무 집착하다가 더 큰 걸 잃게 되는 거 맞아요.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리고 있었어요. 반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트릭하고 반전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요, 이 추리 소설이 일종의 그냥 퍼즐 게임처럼 되어버려서 독자들이 그 퍼즐을 한 번 읽고 다 그 결말을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방법을 알고 결말을 알게 됐을 때 재독, 삼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그 일본의 이제 뭐 본격파, 신본격파가 이제 그 다시 이 퍼즐 미스터리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네네네. 실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너무 무리다 싶은 것도 가끔 읽었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트릭을 그러니까 네, 이제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본격 미스터리 같은 경우가 트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좀 캐릭터를 희생시키거나 어떤 개연성이나 사회 구조 같은 걸 좀 이렇게 약간 약화를 시켜야지만 그 트릭이 돋보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간 게 특수 설정이에요. 너무 네. 그런 제약 같은 거를 다 벗고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허구적인 설정을 넣어버려서 네.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설정을 가지고 본격을 펼치는 게 특수 설정이거든요. 좀비가 덮치는데 거기서 살인 사건이 그렇죠. 발생했다. 네, 맞아요.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기 이 소설의 반전이 엄청 막 충격적이고 어머 이런 뒤통수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테오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을 때부터 뭔가 이 테오크가 이 사람의 악당인 것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 나중에는 네. 이 사람이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 음모를 꾸미는 게 이제 얼음 파트에서 나오겠구나 이거를 이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스밀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단한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결말까지 치달아가는 그 과정을 즐기시는 거에 의의를 두시는 게 더 재미있게 독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네. 1부 알바 마무리하는 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릴까요? 이번에도요 서늘한 북구의 노래를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그룹인데요. 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페일러. 페일리어. 이 노래 추천하시는 이유는? 이 스밀라가 사실은 네. 테오크와 그리고 그 결말 밝히기까지 네.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굉장히 겪으면서 고생스럽게 미스테리를 풀어나가잖아요. 진짜 한마디로 모험극이에요. 한 네, 여성이. 그쵸. 근데 이 페일리어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패는 가장 좋은 배우는 방법이야. 라는 그 가사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상처는 다 치료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야지만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이불 밖으로 안 나가면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아이는 그렇게 해야죠. 아이분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박소희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생책으로 3권 소개해 주셨는데 필리파 피어스의 한밤중 톰의 정원에서 루이즈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그리고 페터웨의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 소개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책들이에요. 박소희 작가님 2부에서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의 페일리어 들을게요.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